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11년 만에 방한한 이후 한중 경제협력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내 주요 도시에서 한국 메신저 카카오톡의 모바일 앱 접속이 정상 작동하면서 중국 내 교민들 사이에서 시진핑 주석 방한 효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여기에다가 엔터 또 식품 분야에서도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내 분위기 살펴보고요. 최근 심천에서 열린 중국 하이테크 페어를 통해 중국의 최신 기술 전략은 어디까지 왔는지 중국의 기술혁신 현주소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주요 경제 통계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미국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12월 FOMC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등 이번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짚어보고 국내외 증시 전망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지난주 급락을 딛고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오늘 1.94% 올라서요. 4089.25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0.53% 상승하면서 902.67,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수급을 보면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거래에서 워낙 이제 낙폭이 컸죠. 그래 거기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 심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부터 이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회복을 했고요. 네. SK하이닉스도 6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60만 닉스라고 또 별명이 붙었죠. 6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일단 AI 인공지능 버블 논란이 좀 다소 완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D램 일부 제품이 뭐 60% 인상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오늘 대형 조선주의 강세도 좀 눈에 띄었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미 해군 최고 지휘부가 국내 조선소 방문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영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진 거죠 지금? 오늘 가격은 미 달러화 기준으로 95,000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어제는 94,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과 한 달 사이에 네. 126,000달러대까지 그때 올랐었거든요. 한 달 사이에 다 내줬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올 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승리하면서 딱 이제 비트코인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막 컸던 딱 그때 작년 말 그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걸었던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일단 기대감이 많이 꺾였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커진 영향이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최장기간 셧다운을 계기로 해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들이 또 중단되면서 연준이 이제 12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다소 애매모호한 오히려 최근에는 매파적으로 좀 돌아선 기운이 있죠. 뭐 이런 양상에다가 동시에 또 최근에 인공지능 AI 버블 논란까지 이러면서 이제 기술주가 흔들리니까 가상화폐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그동안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가상자산 시장을 떠받쳤던 게 이제 절대적인 기관 수요거든요. 네.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암호화폐들을 많이 사주면서 가격을 떠받쳤던 측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관 수요가 좀 사라졌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안전자산 금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니까 네. 드디어 에브리싱 랠리라는 여기 이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런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정부의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까지 치솟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이요. 네, 은행권입니다. 시중은행, 뭐 KB, 국민은행, 신한, 하나 이렇게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그 고정형 금리를 보면 지난 14일 기준입니다. 연 3.93%에서 6.060% 네네. 때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금리 상단이 6%를 딱 이제 넘은 거죠. 이게 2년 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달여 전인 8월 말과 비교해 보면 0.5% 포인트 가량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2.5% 상태로 계속 동결돼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흐름만 보면 이렇게 오르는 게 납득이 가지는 않죠. 또 왜 그럴까요? 일단은 시장 금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주담대에 이제 주로 그 조달 금리로 쓰는 게 이제 은행채 5년물인데 네. 은행채 5년물이 딱 0.5% 포인트만큼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아하, 네. 보통 이런 시장 금리라는 게 또 향후의 기준금리 방향도 이제 반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뭐 집값 상승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금리를 더 내리기 어렵다 이제 이런 뉘앙스들을 계속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창용 총재도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금리 완화 기조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 찍으면서 외국인들이 또 국고채를 내다 팔기도 하는 이런 양상이었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대출 금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출 금리는 치솟고 있는데요. 또 신용도에 따라 그 책정되는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요?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대출 금리라는 거는 기준 금리에다가 가상 금리 더하기 그다음에 우대 금리가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책정이 되잖아요. 네. 중요한 건 대출 금리에는 상환 능력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가감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용도가 높아서 상환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차주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네. 책정되고 신용도가 좀 낮은 저신용자들에게는 상한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시중은행들이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 금리 산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신용자, 중신용자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신용 점수 기준으로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 금리가 네. 한 600에서 650점의 한 중저신용자 금리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이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 이례적이거든요. 이런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은 최근에 정부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조하는 이른바 포용 금융 정책 영향 이게 좀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대한 문제 지적한 바가 있고요. 또 저신용자의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런 기류를 감안해서 취약계층 대출 상품을 잇따라 내놓는데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이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반시장 정책이 결국에는 금리 체계를 왜곡을 했고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카드 포인트 이게 무슨 얘기죠? 카드 포인트를 결제할 때 자동 사용하는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에 도입한다고요? 네. 이게 이제 포인트를 보통 어디에 쓰시는지 이제 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드 포인트 몰 같은 데서 물건 사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혹은 어떤 카드사들은 이제 그 연회비 같은 거 대납하는 데 쓰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는 그 우리 카드 결제할 때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 네. 제 포인트가 예를 들어 3만 포인트가 쌓였다. 네. 근데 제가 어디 상점에 가서 5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3만 포인트가 결제가 되고요. 네. 2만 원만 제가 결제를 실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선 차감되는 거죠. 포인트가. 그 포인트를 자동 결제하게끔 만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 차감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재는 세계 카드사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당국이 이 포인트의 자동 결제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해당 서비스가 좀 유용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 거는 카드 포인트 잘 사용하지 못하셔서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나이 조금 드신 어르신들은 네. 사실 이제 앱 같은 거 사용하기 불편하시고 그러면 카드 포인트 사용하기가 의외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멸되는 양이 꽤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65세 이상 고령층들이 그 카드 포인트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150억 원. 아, 그렇군요. 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이게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들어가셔서 이제 포인트 자동 사용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이제 자동 사용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네.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물론 있을까요? 그러면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은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소멸 예정 포인트를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도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이제 카드사 그 표준 약관에 따라서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 명세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결제 대금 아래에 현재 있는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이렇게 나오자 안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소멸 예정 시점이랑 금액만 안내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말고 그 명세서 안에 QR 코드 스캔이나 바로 들어가기 배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그 명세서 안에 실어서요. 네. 바로 즉시 요것만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개선 방안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다만 이제 고령층 대상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 사용 서비스의 경우에는 내년 2월부터 안내를 거쳐서 적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래 IT 기술을 정부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투자하면서 몇 년 내에 이 미래 IT 기술이 엄청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심천에서 열린 중국 하이테크 페어에서도 뭐 로봇부터 우주항공 기술까지 중국의 미래 기술 전략이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중국 하이테크 페어 다녀오신 분 모시고 중국의 기술 굴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네, 중국 다녀오셨다고요. 예, 언제 가셨다 언제 오신 거예요? 뭐 지금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요. 예, 그 심천 하이테크 페어뿐만이 아니라 네. 뭐 텐센트라든지 또 요즘 유니트리라고 하는 아하. 뭐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차 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 뭐 성장할 것인지 우리 기업분들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네. 제가 뭐 코디네이터 교수로서 아. 직접 설명해주고 현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거다. 네. 뭐 그래서 요즘 그래서 뭐 심천을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심천 하이테크 페어가 또 가장 또 상징적이고 중국의 또 IT 혁신 부분에서는 가장 또 권위적인 또 행사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갔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왜 고생을 하셨어요? 많이 일정이 돌아다니고 많아서. 일정을 많아서 왜냐하면 네. 방문해도 그 체험도 해다 보니까 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한 열흘 정도. 텐센트 이런 기업이 지금 심천에 있는 거. 본사가 심천에 있습니다. 심천에 있죠. 비아지 본사도 그렇죠. 심천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화웨이 본사도 그렇죠. 다 심천. 심천이 저희가 가본 지가 한 15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쭉 다니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그럼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뀌었겠네요. 그렇죠. 이 중국을 이해하려면 네. 우리가 심천을 알아야 되고 네. 왜냐하면 심천이 어떻게 보면 개혁 개방의 가장 첫 번째
그게 한 4만 명이 5천 마을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2천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앵커님이 가셨던 10년 전도 그때도 대단하다고 그렇죠. 느꼈거든요. 그때도 이게 중국이야 이런 느낌. 그렇죠. 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네. 도시였는데 10년이 그 사이 지난 흐름에서 이 혁신의 속도, 그다음에 그때 보셨던 기업들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아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로보틱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차. 그때 앵커님은 자율주행차도 안 타보셨을 뭐 텐데. 없었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더 많이 변화가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한 열흘 정도 다녀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럼 페어는 계속 진행 이제 중인가 끝난 끝났죠. 거예요? 네, 언제부터 시작했죠? 14일부터 아. 14, 15, 16. 아, 그러니까 딱? 이제 네. 마지막 날은 의미가 없고 주로 14일 날 오픈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아, 그래요. 네, 제가 네. 들어갔는데 뭐 제일 관심 있는 그 특히 뭐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갔으면 꼭 봐야 되지 않았을까 제가 싶은데. 영상도 많이 찍어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여기 틀 수 있나요? 아이고, 미리 아쉽네요. 말씀드리면 영상도 제가 틀어드리면 네. 엄청 야 이렇게 소리 났을 텐데. 네. 그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거고요. 이제 네.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네. 여기에 대한 중국 내 반응도 좀 들어보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것도 이번 출장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제가 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네. 여러 뭐 중국 공무원, 국영기업, 민영기업, 학자들 다양하게 만났는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가 크다라고 네. 하는데 또 최근에 또 중국과 일본 간의 여러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무원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한중 간에 밀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가 안 안 좋기 좋으니까.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는 지금 한중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네.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선을 개선을 매우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왔고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뭐 한 건의 계약도 했고 6건의 MOU도 체결했잖아요. 예. 네. 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가 또 안 좋으니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의 관계 그래서 아마 뭐 밀월 기간이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네. 말을 또 했고 여러 한 기업들도 건의 계약이라는 건 이제 70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수업 연장 계약서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계약입니다. 네, 예, 네, 예, 예. 그래요. 그 뭐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미국과 이제 더 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좀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 중국 측의 속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정학적, 지경학적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우리가 한미 정상도 했지만 지금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대중국 제재에 동참을 계속 압박을 보이잖아요. 있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협력 부분도 결국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경학적인 측면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협업 뭐 이런 협력의 가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아마 지금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미국이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다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걱정을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제2의 사드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나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그다지 크게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뭐 네. 관영 매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슈화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 그만큼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한중 간에 뭐 정부 간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소통은 있었을 수도 네. 있다라는 우리가 네. 주장도 할 수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중국에서도 그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간에 좀 생성된 어떤 우호 분위기를 깼지 않으려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게 그런 제가 현장에서 생각이 만난 여러 사람들의 드네요. 공통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그 중국 내 일부 도시에서 카카오톡 그게 그 서비스 이용이 많이 차단됐었는데 네. 그게 또 재개되기도 했다면서요? 제가 이제 그 같이 있을 때 일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고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이제 광동성 동관이라는 갔는데 거기에 심천 옆에 동관이라는 동관. 네, 거기 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무역 많이 하는데 네, 알려져 맞습니다. 있었기 우리 가공 때문에요. 무역을 많이 네. 했었는데 요즘 많이 빠지긴 했는데
거기에 그래도 한 150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투자 기업 혹은 우리 한국 상회 회장님을 또 뵀었어요. 네, 네.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이 잘 된다고. 사진도 가고 예전에는 네. 상상이 안 될 일이다라고 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것도 사실 중국 가면 이게 카톡이나 여러 가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네. 로밍을 해가지고 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내면 한참 있다 답이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거의 안 봤었거든요. 썼죠. 이게 네. 2014년도부터 시작된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뭐 우리가 다오미나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됐는데 카카오톡은 저도 그냥 뭐 큰 어려움 없이 썼다. 네. 이게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게 확실히 좀 피부로 저도 느꼈던 부분들. 네. 그러니까 VPN 없이 이제 그냥 가능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뭔가 좀 중국의 정책이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전에 원래 카카오톡, 라인 이런 거 못한 게 테러 정보 유통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한 거였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압박인 그렇죠. 거죠. 네, 예, 압박인 네.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번에 확연히 이게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왜 제가 뭐 그냥 전화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현장에서. 예, 네. 제가 그래서 저는 뭐 로밍했던 거 끄고 로밍을 하기 위해서 그냥 카톡을 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랬던 것들이 확실히 좀 느낌이 오긴 온다라는 것은 뭐 이번에 좀 그렇군요.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무래도 조만간 이제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살짝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기대하시면 안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한령은 네.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에서 이게 뭐 약간의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제되는 분위기는 갈 수는 있다. 그런 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은 맞다. 네, 네. 근데 이것을 완전히 해제라는 표현 자체는 좀 시기상조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칼럼도 이걸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한령을 이슈화시키면 네. 오히려 지렛대를 삼는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더 활용하려고 하고 그럴 거다. 네. 우리가 좀 덤덤하게 해야지 저희가 더 조급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뭐 들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기업들이 조금 좀 문을 열리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된다면 좋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은 뭐 하게 돼요. 한한령 지금 특히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물밑 작업이 시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훈풍의 소식은 네.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삼양식품이 그 중국의 어디요? 저장성 자싱시인가요? 공장을 했죠. 네, 공장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생산하고 오픈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픈했고 이제 불닭볶음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뭐 중국인들이 정말 뭐 정말 뭐 젊은 친구 같은 일주일에 2번을 안 먹으면 뭐 진짜 심장이 뛸 정도로 중독되어 있는 친구가 정말 많을 정도로 네. 좋아합니다. 제가 네. 인터뷰도 이걸 제가 글을 쓴 적도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도 언제든지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서 왜 굳이 중국으로 지금 가느냐 이런 또 의견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근데 한데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지금 미국 기업들은 또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돈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꼬리표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기업들 이번에 신천 하이테크 피어도 마찬가지고 네, 네. 11월 초에도 했던 상하이에서 했던 수입 국제 박람회에서도 네. 이번에 미국 기업들이 엄청 많이 갔습니다. 퀄컴도 가고요. 네. 이번에 뭐 대두 협회도 가고 각종 식품 관련 협회도 다 아, 대두도 갔겠네요, 대두 진짜. 협회. 네. 그래서 농식품관, 미국 농식품관이 이번에 한 19개 기업들이 갔는데 이게 뭐 그 전 대비했을 땐 제일 수가 늘어났죠. 네. 그래서 이번에 참여 기업 수도 꽤 많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주 기업 같은 경우도 예. 호주도 반중 정세에 놓여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호주 기업들도 한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결국은 기업은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기업은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사가 된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이걸 좀 그러니까 이돌리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아니다. 그 심천 하이테크 페어, 네. 그러니까 정확하면 차이나 하이테크 페어인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가 크기가 얼마네요? 페어면은요? 이게 총 한 15개 홀 정도가 되는데 네. 제가 그걸 다 도는데 대충 봤는데도 네.
거의 한 뭐 2시간 넘게 아니 2시간 반 3시간 그냥 대충 봤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봐야 됩니다. 그 네. 저는 오전에 우리 기업들 도와드리고 오후에도 제가 스스로 봤는데 네. 뭐 다양한 세션별로 있었고 이게 올해가 27회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98년도에 시작됐는데 네. 근데 제 느낌 소감을 하나 좀 말씀을 네, 예, 드리면 그거 듣고 말씀드리면 싶었죠. 네. 이게 약간 제가 거의 매년마다 가는데 느낌이 매년 비교를 해보면 요번엔 조금 내용이 조금 좀 약하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최신 제품들이 안 나와 있다. 그래요? 네. 그 말이 함의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다 이제 혁신 첨단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네. 이제 최신 제품을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화웨이 같은 기업도 네. 화웨이 클라우드 측면에서 전시관을 차리고 있었고 네. 우리가 아는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예. 조금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네. 혁신 기업 위주였는데 그런 기업들이라도 첨단 최신 제품들을 심천 하이테크 페어에서는 일부러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일부러 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받은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예. 꾸준히 팔로우를 하는 저로서는 이상하다. 최신 제품을 알잖아요. 이게 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네. 전 모델이 있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또 거기서 잘못하면 또 바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리스트에 올라갈 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받은 제의 좀 그렇긴 하더라도 소감이어도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든가요? 아무래도 로봇이었어요. 휴먼 로봇. 네. 네, 휴먼 로봇. 유니티리가 이제 하반기 상장을 이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네, 네. 유니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봇계죠.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한 65%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다음 올해 초에 중국의 춘절 때 네. 우리 무용수랑 직접 칼군무를 췄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막 네. 소개됐었어요. 수건을 던지고 네. 막 해서 그게 이제 데이터가 한 3개월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뭐 H1 모델인데 요번에 갔을 때 G1 모델 그게 좀 진화된 AI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네. 그러니까 이 복싱 경기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직접 시연을 하는 것들이 보시니까 격투기. 어땠어요? 뭐 치고받고 하는데 이게 뭐 더 진화돼야 되겠지 부분들이지만 뭐 확실히 이게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도 최신 모델 부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안 나온 것도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반 관중들은 그 자체가 매우 신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정말 많이 모여서 찍고 뭐 했던 것 같습니다. 심천하면 이제 기술을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실험하고 실업을 산업화시켰고 다시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그런 구조로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들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심천은 네. 여러분 심천은 왜 이게 심천 하이테크가 왜 이렇게 이제 중국 IT 박람회에서 기술 박람회에서 어떻게 보면 뭐 최고로 치고 혹은 뭐 한 3, 4대 안에 박람회로 들어가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이 IT 하드웨어 생태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천에 가보시면 화창배라고 있습니다. 네. 다 보셨을 겁니다. 기억 안 나요. 네, 화창배에 있는 그 부품이 다 화창배 많은 분들이 그게 짝퉁 파는 우리의 용산정자상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상자이라고 하죠, 짝퉁? 네. 화창배인데 네. 그게 그 앞면은 그렇게 뭐 제품을 팔지만 그 주변 반경에 있는 생태계가 PCB 회로판 부품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부품은 거기에 다 있다라고 하고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화창배에 있는 부품으로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하루면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기형 스마트폰을 네. 만들어 달라 하면 네, 하루 만에 만들어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산업으로 그냥 다 바로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시제품 만드는데 하루면 되는 거죠. 이번에 중국 첫 우주 관광 상품이 여기서 소개됐다면서요. 네, 이게 정말 새 시대를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어 X가 머리 아프겠죠. 도전장을 낸 거죠. 미국 스페이스 X. SS에. 네. 이게 중국 항천 과기그룹이 한 건데 첫 우주 관광 상품입니다. 네. 이게 우리 돈 한 2억 정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뭐 로켓 타고 가서 이제 뭐 무중력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요번에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구경이잖아요. 네. 항천 과기 민영 기업 같은 경우도 네. 중국의 스타트업 이게 뭐 또 선란 항공가요? 네, 맞습니다. 선란 항공. 예. 이것도 2027년도부터 지금 한다라고 하고 우주 비행 해서 지금 티켓도 팔고 있습니다. 3억 그래요? 정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글로벌 우주 관광 시장은 미국 기업들이 거의 다 선점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제 중국이 뛰어드는 거네요. 국영이 지금 방청기 요번에 첫 우주 관광 상품을 했고 아. 민간 기업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주 항공은 뭐 중국도 만만치 않죠. 뭐 지금 뭐 무인 유인 이순을 해가지고 네. 달 탐욕 참사도 미국과 중국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교수님? 이걸 제가 말로 하면 느낌이 더 안 오실 겁니다. 앵커님하고 다시 한번 네. 그 심천을 한번 가서 보시는 게 가고 싶어요. 진짜 보시는 어쨌든 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어느 정도 어떻게 이렇게 예를 중국이 들면 IT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는지 미래 기술이 그런데 우리는 이 중국과 비교할 때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5년 뒤면 다 따라잡힌다는 말까지 그렇습니다.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그 화웨이, 그러니까 텐센트를 갔었는데 예전 텐센트가 예전에는 이제 안면 인식으로 결제를 했었거든요. 네, 그거는 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안면 인식. 근데 지금 새로운 그게 정확도가 99.99인데 그건 뭐 아무리 변장해도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업데이트된 게 다음 단계가 지금 시중에 지금 하고 있던데 바로 이제 손바닥 결제라고. 그건 99.999까지 간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이거는 뭐 절대 모방이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이 이미 있고 이런 혁신 부분들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중국의 변화는 이미 10년 전에도 시작을 됐지만 이게 가속도가 붙은 게 바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네, 네. 이번에 같이 간 기업들이 오래간만에 아. 오신 분들이 말 하더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시니까 지난 6, 7년 동안 이 기업들의 변화가 중국 기업들의 변화가 빠르고 제가 네. 인터뷰를 중국 혁신 기업을 하니까 자기들도 놀라겠대요. 그래서 뭐 트럼프한테 감사하다, 미국한테 감사하다. 살 길을 찾다 보니까 발전한 이 거죠. 때리니까 네. 제재의 역설이도 자기들도 막 목숨 걸고 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IT 기술과 비교해서 어떻다고들 현장에서들 얘기를 하던가요? 전문가들 얘기도 지금 가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도 잘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일단 제재가 많다 보니까 네, 일단 네. 규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뭐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그 지금 단순히 이 AI 기반 AI 기술 휴먼 노이드를 떠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제조 혁신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경제인협회에서도 나온 게 지금 앞으로 5년 내 우리나라 10대 수출업종 다 중국에 추월당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네, 이게 네. 지금 10대 수출 주력 업종 매출액 한 1,000대 기업 중에서는 700개사 응답을 했는데 예. 뭐 앞으로 2030년도에는 뭐 중국이 확실한 우리의 수출 경쟁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방송을 듣고 느낌만 받으시는데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 현장에서 보니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인식을 공유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네.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규제, 혁신.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정부가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달라야 되겠죠. 일단은 중국과 우리가 단순하게 업종별로 경쟁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보이고 또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규제를 없앴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규제 많고요. 우리 금융 쪽 가신 분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네. 금융 쪽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금융 규제가 전 세계에서 한 뭐 7, 80이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그만큼 우리가 금융이 발전돼 있는데 그래요. 규제가 막혀서 뭘 할 수가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떠냐면 이게 장점인데 일단은 시장을 열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수를 올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쟁을 치웁니다. 네. 그 1등, 2등만 3등을 키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마어마한 1등, 2등, 3등의 혁신 기업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좀 약보합, 그러니까 혼조세 좀 보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는 좀 올랐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0.45% 하락을 했고 S&P 500은 플러스 0.08%로 큰 이게 주간 수익률 보면 큰 변화는 없는데 사실 그 매일매일 변동성 굉장히 컸거든요. 금요일도 장 초반에 뭐 나스닥이 한 2% 급락했다가 또 오후에는 올라서 끝났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그 일종 변동성은 되게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기업으로는 좀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마이너스 5% 빠졌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경쟁 기업이죠 마이크론은 3% 오르면서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견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좀 약간의 변화는 그동안 AI 주식이 워낙 좋았는데 지난주는 바이오랑 금융주가 오랜만에 좀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색깔이 조금 바뀌었고 뭐 아시겠지만 요새 AI 버블 논쟁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기술자한테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됐고 또 셧다운이 끝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경제 지표 지금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네,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냐. 실제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무너뜨린 건 아닌데 이게 변동성을 되게 키웠다. 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이게 지수로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시장 참가자분들은 너무나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 발표가 안 됐던 것도 있고 네. 한데 앞으로 언제쯤이면 그럼 제대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확정된 거는 있어요. 9월 고용 보고서. 9월 고용 보고서가 11월에 나온다는 11월 거죠? 20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요거는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네. 데이터 수집은 끝났는데 네. 그때 이제 셧다운 들어가면서 이제 이걸 발표를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발표하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불확실한 게 이게 언제 발표할지 모르는데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는 발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게 이게 이 노동통계국이 대면 방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군요. 네, 근데 그때 데이터는 이미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네요. 방문을 못 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발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10월 CPI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안 나올 있겠네요.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소급 적용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추정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나와도 사람들이 믿을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네.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직접 얘기했던 건데요. 그 10월 고용 보고서는 네. 9월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가구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가서. 아하. 근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 수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실업률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발표 안 될 수도 있다. 10월 달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그래도 네. 이제 나머지 뭐 고용자 수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약간 반쪽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데이터 수집 안 되면 이번 달 네. 말에 원래 다음 주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네. 이것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를 데이터가 없잖아요. 못 해요. 이것도 할 수가 그렇군요. 없어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꼬여버려서 네. 제대로 된 그 숫자는 내년 1월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데이터가 지금 발표되기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10월 데이터는 좀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잃어버린 달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고. 그럼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미국 거시경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네, 거잖아요. 어렵죠. 이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제일 문제가 뭐 미국 경기가 망가진 건 아닌데 이걸 봐야 연준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이거 의사결정 이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이 데이터를 좀 확인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예, 좀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조금씩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연준의 시야가 깜깜해졌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원래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봤을 때가 네. 50%였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44%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를 사실상 이제 안 한다고 보는 게 더 원래 한 달 전에 95%가 네. 금리 인하 한다고 봤는데 지금 이제 방향성을 상실했고 뭐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좀 쉽지 않아진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당시에도 10월 29일 날 FMC에서도 네. 추가 인하 지금 이건 확정된 거 아니다 언급을 한 데다가 최근에 많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반대 입장을 되게 많이 네. 내놓고 있죠. 근데 여기에 정부 셧다운으로 불확실성까지 증폭되니까 시장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를 12월보다는 오히려 좀 1월로 좀 넘기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12월 인하는 원래는 예상대로면 해야 되지만 지금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워렌 버핏이 구글의 지분을 신규 취득했다고 전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공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근데 애플은 또 팔았다고요? 예, 애플은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전히 애플이 제일 많고요. 워낙 많이 네. 들고 있어서 애플은 여전히 1인데 애플 지분을 또 추가로 한 15% 정도 비중을 줄였고 그다음에 구글이 새롭게 이제 10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43억 달러 정도 샀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 7조 원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게 버핏이 투자한 거냐 아니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지금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한 거냐 이거는 이제 몰라요. 지금 누가 샀는지는 뭐 왜냐하면 워런 버핏도 자기가 한 거라고 얘기는 안 하고 이 포트폴리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버핏이 승인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버핏이 투자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왜 이게 좀 의미가 있냐면 한번 이 투자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AI 버블 론칭 되게 심하잖아요. 심한데 원래 워런 버핏이 AI 투자를 되게 꺼려했어요. 그동안. 네, 네. AI 위험하다. 그래서 AI 관련주 투자를 아예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구글은 아시겠지만 플랫폼 기업이면서도 AI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 네.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걸 투자했다는 건 이제 버핏도 AI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각도 있고 애플을 판 거는 애플은 아직 AI로 뭔가 보여준 게 없거든요. 아직은 좀 보여준 게 없고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것도 아마 그 구글의 그 제미나이 그걸 좀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핏이 좋아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입니다. 자기가 구글 투자 안 한 거 되게 또 옛날부터 후회했어요. 네, 네. 내가 이거 왜 안 했을까? 네. 왜냐면 플랫폼 독점 기업이니까. 네. 그래서 좀 후회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그 가격이 뭐 싸냐 비싸냐는 뭐 그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애플 대신에 구글을 이렇게 지분 투자했다는 거 뭔가 워런 버핏의 좀 인식이 AI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고 그게 AI 투자 요즘에 버블 논쟁이 심한데 그거를 조금 진화시켜줘. 그래서 오늘 사실 국내 증시에 AI 관련주가 또 강하기도 했거든요. 예, 버핏의 투자가 일단은 시장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증시 환경을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국내 증시는 사실 오늘은 좀 이렇게 그 주가가 한 77.68포인트 올랐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급락하고 나서 네.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지금 1.94% 오늘 올랐고 코스닥은 조금 덜 올랐습니다. 902포인트, 4.77포인트 올라서 0.35%인데 오늘 그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한 2주 동안 한 8조 원 이상을 팔아버렸거든요. 국내 주식을. 네. 근데 오늘은 샀어요. 오늘은 5,700억. 네. 순매수를 네. 했고 개인이 6,400억을 일단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증시 주변 요즘의 환경 자체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AI 거품론이 워낙 크고 네. 거기다 금리 인하 쉽지 않다고 막 하니까 예. 시장 변동성이 되게 컸는데 네. 지금 오늘도 컸잖아요. 오늘도 위로 컸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래로 컸고 이게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아직까지 시장은 좀 이렇게 안정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변동성 하에 놓여 있다. 그래서 11월 장은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되게 좀 어렵다. 이걸 좀 느끼셨던 것 같고 그래도 오늘만큼은 다시 기존의 주도주였던 이 반도체가 돌아오면서 하이닉스가 오늘 7%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네. 3% 그래서 다시 그 이 반도체주가 시장을 또 이끄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하고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들을 하던가요? 일단 지금 금리가 네.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갑자기 튀었죠. 그 그러니까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블룸버그 인터뷰할 때 네. 갑자기 방향 전환 얘기를 이제 꺼내신 거죠. 네, 네. 방향 전환은 이제 우리가 봐도 금리 인하가 인하 아니고 이거 뭐지 동결도 뭐야? 아니고 인상하는 건가? 전환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좀 무마를 했어요. 아니다. 너무 그렇게 앞서 생각하지 마라. 근데 방향 전환이라는 표현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근데 이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기 좀 쉽진 않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시중금리 이미 올라버렸고 네, 네. 자금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금리가 좀 튀었고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 가격도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좀 당위성이 최근에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상은 안 할 거예요. 인상하는 거는 뭐 긴축이니까 그건 어렵겠지만 금리 인하 기조를 약간 끝내려는 좀 발언 아닌가 네. 이런 좀 해석이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끝나면 이제 당분간 동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아직 내수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닌데 일단 그 한국은행에서는 뭐 방향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하 기조에 좀 약간 못을 박아버리는, 그러니까 약간 동결로 가겠다는 신호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금리에는 위로 가는 영향을 좀 줬고, 그리고 이제 환율도 요새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환율 부분은 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건 그거죠. 예,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워낙 미국 주식을 많이 사니까 지난달에 9조 샀고 이번 달에도 12일까지 3조 3,800억을 추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한 12조 이상을 산 건데 우리나라 10월달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액이 60억 5천만 달러니까 이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 산 게 더 많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보다 미국 주식을 더 많이 산 거예요. 네. 그게 돈이 나가버린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각자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지금 환율 오르는 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자금 유출 이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라 뭐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랑은 좀 연관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율 오른 거를 너무 위기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걸 바꿔주려면 국내 주식을 사거나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사거나 그거는 뭐 예, 그렇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하든가 이렇게 이제 자금 수요를 한국 쪽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왜냐면 자금 수요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네. 그거를 좀 바꿀 때까지는 고환율은 좀 당분간 어쨌거나 달러 거쳐야 인덱스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 맞아요.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네. 건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네.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게 우리나라 경제 문제, 뭐 신용의 문제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자금 문제잖아요. 개인 네. 투자분들이 사는 걸 뭐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너무 위기로까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그 바이오 기업들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재평가가 시작된 걸까요? 어떨까요? 지난주에 그 ABL 바이오가 예, 예. 일라일리에 3.8조 대형 계약을 맺었는데 미국 거요. 네. 예,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영국의 GSK라는 제약회사에 거기에 4.1조 수출했어요. 이 네, 플랫폼을. 그러니까 이 네. 플랫폼은 뭐냐면 이제 뇌혈관 안에 네. 치료제를 넣어야 되는데 뇌혈관이 너무 두꺼워서 안 들어가요. 치료제가. 아. 그래서 이제 BBB 셔틀이라는 걸 태워서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네. 거기다 태우면 이게 들어간대요. 이 혈관 안쪽으로.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게 주로 뇌에 들어가는데 일라일리는 이걸 비만 치료제로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적응증이 확대되겠죠. 네. 이거를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팔았으니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에 대한 재평가를 시장이 조금 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올해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수출한 게 17.4조 원이나 된대요. 그래요. 해외.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숫자로 검증되고 있어서 네. 바이오도 하나의 정말 중요한 지금 중심축이 되고 있다. BBB가 그게 혈액 뇌 장벽, 네, 혈액 뇌 블러드, 장벽. 네. 브레인 뭐 블락 뭐 이런 네, 건가 보죠. 베리언가요. 베리언가? 아. 근데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뚫고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글로벌 맞습니다. 제약사들이 서로 이렇게 계약을 네. 맺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주식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투자 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이게 조정이 지금 시작은 됐어요. 11월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이게 기간 조정이 될지 가격 조정인지 모르지만 펀더멘털 자체가 꺾인 것도 아니고 반도체 사이클 요즘 뭐 버핏도 지금 AI 기업 찬 것처럼 버블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금요일처럼 흔들릴 때가 비중은 늘릴 기회고 반대로 오른다면 좀 지켜보시는, 그러니까 좀 과열을 시키는 그런 좀 구간을 당분간 이어진다. 한 달에서 두 달. 보통 11월이 조금 전통적으로 약간 쉬기죠. 예, 원래 쉬어가는 쉽니다. 예, 네, 12월 그렇죠. 중순까지는 쉬는데 네.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돼요. 올해 또 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약간 쉬어가는 거야 무리하지 마시고 흔들릴 때 좀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그럼 어떤 증시 일정 좀 눈여겨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수요일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수요일. 실적 아하. 발표가 있어서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FMC 의사로 열리고요. 20일 날은 이제 금통위 네. 금리 결정이 있으니까 이런 지표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르스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